서울특별시 보람의병원의 최영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생님들께서 언제 수술해야 되는지, 언제 능동적 감시를 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점과 더불어 이제 수술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일단 수술을 결정하셨을 때는 어떤 합병증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많이 설명해 주셨지만 1cm보다 작은 암을 미세 유도암이라고 하는데, 어떨 때 수술을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보면, 수술 없이 관찰 가능, 그러니까 능동적 감시가 가능한 경우에는 20세 이상이고, 그러니까 미성년자에 있어서는 이런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20세 이상이고, 림프절로 전이가 없고, 신경이나 기도 침범이 없고, 피막 침범이 없을 때 6개월에서 12개월마다 초음파로 크기 변화를 감시하고 림프절 전이가 생기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성인에서 암이 진행하지 않은 합병증이 적을 걸로 예상되는 초기암일 때는 수술 없이 관찰이 가능하겠고, 이런 환자를 지켜보다가 수술로 전환하는 때가 있는데, 크기가 3cm 이상 커지거나 부피가 50% 이상 증가하거나, 이것들은 이제 초음파로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는데요. 그러고 나서 또 림프절 전이가 새로 생겼을 때, 림프절 전이라는 거는 갑상선 유도암은 림프절이라는 것을 타고 멀리 전신으로 퍼질 수도 있고 그 지역으로 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전이가 된다는 것은 이 암이 약간 진행하는 성질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림프절 전이가 생길 때 수술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술 없이 관찰 가능한 환자들 중에서도 암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제 의사들이 설명을 하더라도 자기는 이걸 목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암의 진행성 여부와 관계없이 수술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초음파에서 어떻게 이 암이 보이고 이 암을 어떨 때 수술하는지를 보게 되면, 지금 초음파상의 가운데 오른쪽에 동그랗게 있는 게 가운데 목에 만져지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 기도를 주변으로 감싸고 있는 게 갑상선인데, 노란색 선으로 그 경계를 표시했고요. 그게 이제 갑상선 껍질, 피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껍질 안에 암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암이 잘 들어있을 때, 이럴 때는 아주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지 않은 상태여서 충분히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반대로 지금 노란색 표시한 동그란 기도를 빨간색으로 표시한 암이 약간 들어가는 모양일 때, 이럴 때는 암의 크기와 관계없이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 암이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수술이 갑상선만 절제하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함께 절제해야 되고 갑상선을 전절제해야 되는 수술이 굉장히 큰 수술이 돼서, 이럴 때는 미리 수술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갑상선암은 굉장히 작은데 가운데 동그랗게 되어 있는 기도에도 닿아 있고 피막도 침범해 있고, 이럴 때는 크기에 관계없이 수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의 장점과 단점을 이제 환자분들께서 많이 여쭤들 보시는데, 수술의 단점은 일단 합병증이 어떤 거라도 생기게 되는 것은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사실 수술에 합병증이 전혀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수술을 하는 게 당연히 좋은 선택이 되겠지만, 수술을 하게 되면 반드시 생기는 합병증이 있고 일부에서 생기는 합병증이 있을 수 있는데, 절개 수술을 한 경우에 흉터는 반드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흉터를 내가 가졌을 때 갖게 되는 그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갑상선은 이제 목소리로 가는 신경이 갑상선 뒤에 양쪽에 하나씩 있는데, 갑상선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신경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을 완벽하게 살리게 되면 목소리가 수술 후에 괜찮을 수 있는데, 이 신경이 손상이 되게 되면 성대마비가 와서 삶의 질에 굉장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유착 증상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데요. 수술하고 나서 뭐 삼키거나 물을 마실 때나 이때 목이 당기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아주 경미한 증상부터 아주 심각하게 이런 걸 호소하는 분들까지 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이런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요. 아까 강의에서도 들었지만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거는 갑상선 수술 후에 부갑상선이 같이 손상되면서 손발저림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전절제에만 해당하는 얘기고 반절제에는 해당은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반면 수술의 장점은 완전히 치료가 대부분 되겠고, 암이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은 있지만 갑상선 유두암이 1cm보다 작을 때는 95% 이상에서 완전한 치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제 암을 가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심한 경우에는 이런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치료가 되겠고요. 반절제만으로 초기에는 치료가 되겠고, 장기간 추적 관찰을 능동적 감시를 통해 할 때 만약에 그 비용이 꽤 비싼 경우라면 그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갑상선 수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반절제와 전절제가 있습니다. 한쪽에 암이 작은 게 있다고 할 때 환자분들께서 그 암만 도려내는 수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 암이 있을 때 그 암만 제거하는 수술이라는 건 없고, 암이 있는 쪽 한쪽 갑상선을 다 없애는 수술 또는 전체를 없애는 수술, 딱 두 가지 수술만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암만 제거하는 수술일 때는 그쪽에 다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다시 수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돼서 한 번 수술할 때 완전히 완벽한 치료를 하는 것이 표준 치료가 되겠습니다. 반절제와 전절제를 선택하는 기준은 재발 위험이 적은 환자들에서는 반절제를 하고 위험이 높을 때는 전절제를 하는데, 암을 크기로 따지자면 2cm보다 작을 때는 반절제로 대부분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4cm보다 큰 굉장히 큰 암에서는 반드시 전절제를 해야 되고요. 그 사이에 있는 암일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반절제와 전절제를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림프절 전이가 심하거나 주변 조직을 침범했을 때는 전절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수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기본적인 수술,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수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갑상선 수술 중에 85%의 수술은 절개 수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절개 수술은 이 목에 보면 이제 쇄골이 있는데 쇄골 약간 위쪽에 4에서 6cm 정도, 환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직선 또는 약간 곡선으로 절개를 하고 수술을 하는 방법이 되겠고, 가장 빠르고 가장 흔하고 가장 일반적인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목의 흉터를 내지 않기 위해서 다른 멀리서 접근하는 그런 원거리 접근 방식 수술들이 있는데, 유방이나 겨드랑이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 최근에 이제 2015, 16년부터 널리 세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방법이긴 한데, 구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원거리 접근 방식은 목의 흉터는 없는 대신 다른 부위에 흉터가 생기는 단점이 있는데, 구강 접근법은 입술은 완벽하게 아물기 때문에 흉터가 아예 없는 무흉터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절개 수술 방법을 보면 목 중앙에 4에서 5cm 정도를 절개하고 하는데, 우리 목을 보게 되면 주름이 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약간 아래쪽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의사들에 따라서 위쪽 주름을 선호하는 의사들도 있고 아래쪽 주름을 선호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주름에 비슷한 위치에 하게 되는데, 그건 환자와 의사 간에 충분히 수술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수술 시간은 절개 수술은 이제 가장 빨라서 쉬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시간보다 훨씬 적게 걸리는 수술이 있고, 반절제의 경우에 약간 1시간보다 좀 어려운 케이스에는 1시간 내외로 걸리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수술 뒤에 가장 문제가 되는 합병증은 아까 말씀드린 성대마비가 되겠는데, 약 1% 미만으로 성대마비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수술법은 바바 수술법이라는 건데, 양쪽 겨드랑이와 유륜에 약 1cm 정도 되는 4개의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통해서 내시경기구나 로봇기구를 넣어서 멀리서 접근해서 갑상선을 수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목에 절개를 하지 않는 다른 수술법들은 그 수술법이 가진 그 자체만의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겨드랑이와 유륜의 흉터뿐만이 아니라 그쪽 관이 들어간 자리에 피부 감각이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으로 절개를 수술하면 목에만 통증이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겨드랑이와 가슴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통증은 수술 당일에 국한되고 다음 날쯤 되면 굉장히 많이 좋아지게 되고요. 이런 이제 같이 들어간 부분에 감각 저하가 생길 수 있는데, 좀 남의 살 같은 느낌이 있고 찌릿찌릿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가지만 대부분은 그 뒤에는 좋아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많이 시행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겨드랑이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4에서 5cm 정도를 한쪽 겨드랑이를 통해서 절개를 하고 로봇팔이나 내시경 기구가 4개 정도 들어가서 수술을 하게 되는 방법이 되겠고요. 최근에는 로봇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구멍을 더 작게 2.5cm 정도로 줄이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 겨드랑이부터 이렇게 목까지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 들어오는 길에 마찬가지로 감각저하와 통증이 추가적으로 생기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 수술법은 구강접근법이 되겠는데 가운데 구멍하고 양쪽 입술 끝에 3개의 구멍을 내고 수술을 하는 법이고 추가적으로 겨드랑이에 하나 정도 절개를 더 가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완전히 흉터가 아물게 입술 흉터가 아물게 되면 그러니까 약 열흘 정도가 걸리는데요. 그렇게 되면 흉터가 전혀 남지 않는 장점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절개에 비해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 루트에 관련된 합병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턱 끝에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아래 집술의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겠고 이도 마찬가지로 3달에서 6달 정도가 지나면서 대부분은 호전되게 됩니다. 갑상선 수술 뒤에 이제 절개 수술법으로 하게 되면 흉터가 생기게 되는데요. 제일 왼쪽 사진처럼 거의 흉터가 남지 않게 예쁘게 아무는 환자분들이 있는 반면에 가운데처럼 약간 남는 경우도 있고 오른쪽 끝처럼 좀 진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 환자들 요인이 많이 있는데 수술 전에 예측하기는 좀 어려워서 우리 이제 수술 잘 하고 그 다음에 피부과 성형외과적인 레이저 치료나 적절한 흉터 제품을 잘 쓰자고 이렇게 권유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갑상선 수술 후의 성대마비는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인데 서양에서는 대개 7%에서 9%로 비교적 옛날 자료긴 하지만 꽤 많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현실인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갑상선 수술을 갑상선 수술만 하는 전문의들이 하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률이 좀 적은 편인데 서양에서는 일반인들이 하기 때문에 약간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상 갑상선 기능을 보여주는 그림이 왼쪽 그림인데요. 이렇게 성대가 움직일 때 이렇게 양쪽 성대가 균일하게 떨리면서 소리가 나게 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높은 음이나 균일한 음이 나고 목소리를 길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성대가 마비가 되게 되면 한쪽이 받쳐주지를 못해서 소리가 빨리 새게 되고 목소리 질이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가져게 됩니다. 숨 쉬세요. 이 길게. 자, 이 길게. 자, 이번에는 이 올려보세요. 한 번 더요. 자, 이제 네, 이와 같이 고음이 잘 되지 않고 숨소리를 길게 유지하지 못하고 소리를 낼 때 성대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환자분들의 삶의 질이 좀 많이 저하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 저희는 최근에 많이 쓰기 시작한 기술인데 수술 중 신경 감시술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쓰이고 있는데 한국에는 이제 불행하게도 도입된 지가 아직 5, 6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수술 중에 목소리 신경은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신경은 우리 흔히 쓰는 노란색 고무줄 그 밴드의 반 정도 굵기가 되는 건데 질병에 따라서 그 신경을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신경 감시술이라는 이제 탐침자로 이것으로 이제 어디에 있는지 금속 탐지기가 금속을 찾아내는 것처럼 수술 중에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수술 중에 이러한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소리가 나게 되면 의사는 여기에 신경이 있겠구나 하고 신경을 좀 잘 찾을 수 있는 방식이 되겠고요. 이런 방식을 이제 도입해서 많이 쓰고 있고 한국 의사들은 아무래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신경 성대마비가 비교적 적은 빈도로 생기는데 절개술은 굉장히 낮은 비율로 생기고 심지어 절개술이 아닌 비절개법인 경우에도 바바수술법, 겨드랑이 접근법, 구강 접근법 모두 다 1% 미만을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보고되지 않은 케이스도 많겠지만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퍼센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술 후에 유착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삼킬 때 당기는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피부와 갑상선과 그 뒤에 이제 목구멍이 있을 때 목구멍 사이에 갑상선이 없어지면서 피부와
기도가 들러붙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게 돼서 이와 같이 당겨 올라가는 증상이 생기는데요. 이제 이런 설문지를 환자들한테 이제 여쭤봅니다. 삼킬 때 노력이 드는지, 목 안에 이물감,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는 것처럼 느낀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설문을 해서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쁜 건데 수술 후 6개월까지는 이제 저희가 확인해 보면 3점에서 5점 정도가 되겠고 수술 후 1년 뒤에도 아주 0점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보라병원 연구팀이 절개법하고 구강접근법에서 이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수술 후 6개월까지 절개법에서는 3.6점 정도가 평균이었고 구강접근법에서는 1.1점으로 나와서 구강접근법이 이제 목에 흉터가 없기 때문에 이 흉터가 당기는 점이 덜해서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착 증상이 좀 덜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착 방지를 위해서 이제 수술 후 마사지를 하는 방법이 있고 목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목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은 예전부터 많이 알려진 방법으로 환자분들한테 많이 교육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 마사지 방법을 환자분들한테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이와 같이 상처를 누르고 목 피부를 기도에서 떨어뜨려주는 그런 연습을 하시라고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비절개 수술은 목의 흉터를 피하고 싶을 때 고려할 수가 있겠고 양성결절인 경우 그러니까 암이 아닌 경우에는 4cm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겠고 암이라고 하더라도 2cm 전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경침범이나 기도침범이 있을 때는 절개수술법이 조금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요약드리자면 대부분의 1cm 미만의 갑상선암은 빨리 자라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이 원하는 시기에 수술을 가능하고 수술을 하고 싶지 않으면 충분히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 도중에라도 불안감이 생기면 언제든지 수술로 전환할 수 있고 갑상선암 수술은 한쪽만 절제하는 반절제와 전절제가 있는데 암이 2cm보다 작을 때는 한쪽만 절제가 가능하고 2cm 가량의 갑상선암은 흉터가 걱정이 되신다면 내시경이나 로봇으로 비절제 수술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합병증, 성대마비와 유착 같은 거는 비교적 흔하지 않은 편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